1940년 3월 13일 이른 아침 모스크바 크레물린에서 한 조약이 체결됩니다. 핀란드 대표단은 펜을 들고 서명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겨울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105일간의 전쟁에서 핀란드는 영토의 10%를 잃었습니다. 인구 400만의 작은 나라가 120만 대군의 소련을 상대로 싸운 결과였죠.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겨울전쟁은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꿀 뻔한 사건이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핀란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노르웨이에 상륙하려 했고, 히틀러는 이를 빌미로 북유럽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 투쟁이 유럽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겨울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그 종전이 제2차 세계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라의 필사적인 저항과 강대국들의 계산, 그리고 평화협정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을 살펴보죠. 1940년 3월 초 핀란드군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포병 탄약은 바닥났고 소총은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병력은 원래의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핀란드 총리 리스토 린티는 핀란드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보냈습니다.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스크바에 도착한 핀란드 대표단이 마주한 것은 소련 외무장관 비체슬라프 몰로토프였습니다. 협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죠. 몰로토프는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통보했거든요. 논의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어요. 소련의 요구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카렐리아 지역 전체를 넘기라는 거였죠. 비프리를 포함해서요. 이 지역은 핀란드 전체 인구의 12%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코 반도는 임대하고 어부 반도는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했어요. 해안의 여러 섬과 살라 근처 땅도 포함이었죠. 총 6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영토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핀란드가 가진 모든 자연 방어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만네르 헤임 라인도 카렐리아의 요새들도 모두 소련 땅이 되는 겁니다. 점령지의 핀란드인들은 2주 안에 떠나야 했죠. 집에 남아서 소련 시민이 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스포일러 하나 드리자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5만 명이 넘는 핀란드인이 난민이 되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버리고 짐을 꾸려야 했던 거죠. 소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르만스크에서 토르니오까지 스웨덴 국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핀란드가 건설하고 비용도 부담하라고 요구했거든요. 핀란드 대표단은 헬싱키와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말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논의할 시간은 거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전선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소련은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휴전을 거부했거든요. 현장의 핀란드군 지휘관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했습니다.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들은 대표단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어요. 만장일치 결정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핀란드 총리 리티는 몰로토프와 다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소련이 실제로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몰로토프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핀란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련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와 영국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겨울전쟁이 끝난다는 건 그들이 노르웨이의 군대를 상륙시킬 명분이 사라진다는 의미였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의 진짜 목표는 핀란드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노르웨이를 통해 스웨덴의 철광석 광산을 장악하는 거였죠. 독일로 가는 철광석 수송을 차단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라도 전쟁을 지속시키려 했어요. 3월 12일 핀란드 칼리오 대통령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외국 군대의 통과를 허용해달라고요. 하지만 윌리엄 트로토에 따르면 이건 양 핀란드 국민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해요. 다른 선택지를 찾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도움이 제때 도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 요청을 이용했습니다. 총리 네빌 체인버린과 에두아르 달라디에는 의회에서 발표했어요. 핀란드를 돕기 위해 가진 모든 걸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체인벌린은 핀란드 대사에게 말했죠. 핀란드가 요청하기만 하면 폭격기 편대를 즉시 보내겠습니다. 영국 참모총장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는 더 강경했어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통과하는 데 저항이 있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들은 노르웨이 나르비크에 군대를 보내서 저항을 무너뜨린 다음
스웨덴 국경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대가 핀란드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과 전쟁 상태에 빠졌을 거였어요. 아마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노르웨이 상륙이 최소한의 저항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히틀러가 반격할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죠.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독일군과 실제로 싸우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파월 장군은 3월 13일 이렇게 썼습니다. 보낼 수 있었던 4개나 5개 사단 중 핀란드로 향하는 건 아마도 한두 개의 여단뿐이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철광산을 점령하고 관리하기 위한 거였죠. 핀란드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명예롭지 못한 짓입니다. 핀란드인들도 순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연합군이 기대하는 요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이른 아침 겨울 전쟁을 종식시키는 조약이 체결됐죠. 핀란드 밖에서는 평화 조건에 놀랐습니다. 스탈린이 영토의 약 10%만 차지하고 멈춘 거였거든요. 나라 전체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전투원 숫자는 이야기를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핀란드의 전투원은 20만 명을 넘지 않았어요. 그중 2만 예명이 전사했고 4만 5천 명에서 5닥 옌명이 부상당했죠. 소련 측은 총 120만 명의 병력과 1,500대의 탱크, 3,000대의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사망자 4만 8명, 부상자 15만 8천 명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손실은 크게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군과 추축국 관찰자들에게 손실의 불균형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죠. 스탈린의 숙청 결과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붉은 군대는 실제로 최대 25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카렐리아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소련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간신히 충분한 땅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묻을 만큼요. 막스 헤이스팅스에 따르면 핀란드가 석방한 소련 포로들은 스탈린이 굴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항복이라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요. 일부 고위 탈북자들은 모든 포로가 NKVD 수용소에 갇혀 신문받고 총살당했다고 증언했어요. 핀란드의 손실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인구가 400만도 안 됐거든요. 단 105일 만에 전체 인구의 약 2%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겁니다. 겨울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의 노르웨이 계획도 흔들렸습니다. 3월 11일 영국 전쟁 내각은 나르비크에 군대를 파견해서 150만 톤의 철광석을 압수하고 스웨덴 철광산까지 진격하기로 결정했었죠. 작전명은 윌프레드였어요. 그들은 또한 스타방에르, 베르겐, 트론헤임에도 상륙하기로 했고요. 3월 12일 윌프레드 작전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정부에 이 모든 걸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나르비크로 가는 배가 실제로 출항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소련과 핀란드 간 합의가 체결되자마자 런던은 상황을 재검토했습니다. 3월 14일 그들은 윌프레드 작전을 보류했죠. 윈스턴 처칠은 항의했어요. 하지만 헬리팩스 경은 윌프레드 작전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독일 편으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몰라요. 독일의 노르웨이 계획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릭스마린의 전략가들은 연합군의 압력이 완화됐으니 더 이상 노르웨이에 상륙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틀러와 레더 제독은 다른 결론을 내렸죠. 계획이 너무 진행됐고 침공을 실행해야 한다고요. 그 점령은 미래의 철광석 공급을 확보할 거였고 독일군에게 북대서양과 영국 동부 해안으로의 빠른 접근을 제공할 거였거든요. 독일군은 이미 영국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3월 16일 독일 폭격기 15대가 스케파 플로의 영국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순양함의 폭탄 한 발이 명중해서 수병 3병이 죽었죠. 땅에 떨어진 떠돌이 폭탄으로 민간인 1명도 사망했어요. 그는 전쟁에서 사망한 최초의 영국 민간인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전쟁 내각에서 말했습니다. 땅에 큰 분노가 있습니다. 독일군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동안 우리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죠. 실제로 전날 영국 폭격기 2대가 바르샤바까지 날아가서 600만 장의 선전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이제 그들은 보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 영국군은 역사적인 성공도 거뒀습니다. 3월 11일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기가 잠수함을 격침시킨 거예요. U-32이 비렐름스 하펜에서 블레넌 폭격기 한 대에 의해 침몰됐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겨울전쟁은 작은 나라의 영웅적인 저항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끝을 보니 더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핀란드는 싸웠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결국 땅을 내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나라는 지켰으니까요. 칼 구스타프 만네르헤임 사령관은 작별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주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우리 군대는 적 앞에서 무패로 서 있습니다. 끔찍한 손실로 힘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운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빚을 갚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양 세계도 이를 목격했죠. 수적으로나 장비로나 열세인 군대가 그렇게 강하게 싸워서 훨씬 강한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전쟁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요. 똑같이 존경할 만한 것은 핀란드인들이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헌신과 위대함으로 성장했습니다. 만네르헤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런 나라는 살 권리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핀란드는 더 큰 시련을 겪게 되겠죠. 1941년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독일 편에 서서 소련과 싸우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겨울전쟁의 종전과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